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한 온라인 인문학 강좌 문자 자료로 본 가야 문화권의 역사 제8강 중국의 꼬리표 목간과 성산산성 목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맡으면서 제가 받은 제목이 어, 성산산성 목간이 총 245점 중에서 241점, 그쪽 대부분의 목간이 꼬리표 목간, 즉 운송 목간이죠. 운송의 또 태그로 붙은 그런 성격의 목간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이제 유사한 성격, 비슷한 성격으로서의 중국의 꼬리표 목간을 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목이 이제 중국의 꼬리표 목간과 성산산성 목간이라는 이제 강의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사실 이 제목을 갖고도 한참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중국 문관에서 이제 꼬리표 문관이라는 표현은 좀 생소하게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떤 연결될 수 있는 목간으로는 이제 중국의 갈 또는 검 이런 종류의 이제 목간이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실제 그 목간 목간의 기원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전파되어 왔다라고 할 때의 그 기원적인, 즉 한국의 이제 꼬리표 목간의 기원적인 어떤 성격이 중국의 갈금류의 목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제목에서 이제 부제를 오히려 이게 좀 더 제 오늘 강의에 좀 더 부합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여기 보이시는 강의 제목에 이제 중국의 갈검 목간에서 한국의 짐꼬리표 목간으로 해서 일종의 동아시아 전체 세계에서의 어떤 종이 이전의 목간의 어떤 그 전파 과정에서 중국의 갈검 목간이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짐꼬리표 목간으로 이제 어떤 변형되어 가는가, 변형되어서 이제 사용되었는가를 좀 한번 설명해 보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이 꼬리표 목간에 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어떤 문자 사용과 목간의 어떤 서사도구로서의 목간의 사용을 좀 전체적으로 조명해가고, 그런 목간에서 이제 이름하여 어떻게 분류가 되고 용도별로 또는 뭐 내용별로 어떻게 이제 목간을 분류를 하는 속에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갈류의 목간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금갈류의 목간이 이제 한국의 꼬리표 목간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가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설명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즉 문자, 아, 인류가 이제 어떻게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문자를 어떻게 이제 기록하게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쭉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문자란 뭐 일종의 인류가 이제 말을 먼저 하겠죠. 그 언어의 정보를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으로 표기하고 전달하는 기호 체계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자의 조건은 부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언어 체계, 뭐 우리 한국말이라든지 또는 뭐 중국말이라든지 뭐 어떤 고한어, 어떤 특정 언어 체계에 대응해서, 즉 말의 어떤 체계에 대응해서 일정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인구 집단 내에서 그런
그런 어떤 시각적인 기호 체계를 동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즉 재생 가능한 거죠. 반복적으로 이제 일정 문장 단위성으로 재현 가능한가의 여부에서 이제 문자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문자로서의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한 뭐 문명마다 또는 선사시대의 어떤 신석기 문화마다 고유한 어떤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 맞추어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표기 또는 뭐 부호들이 다 있었겠죠. 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일정한 수준을 갖추어서 이제 문자로까지 성숙되어 가는가. 여기에 이제 어떤 문명의 탄생의 어떤 조건이 이제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정 인구 집단의 어떤 지식이 문자를 통해서 유형화, 물질화되어서 보존 및 전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이 선사시대의 어떤 문화에서 인류의 어떤 역사와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만 또는 문명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문자가 동시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지속 가능한 문명과 역사의 시작점이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걸로 것으로서의 문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거는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 이전 선사시대의 일명 아직까지 완성된 완벽한 형태의 법칙을 갖추고 있는 그런 문자가 아닌 어떤 부호 단계에서 이제 어떤 문자의 명화로서 이름하여 어, 용산 문화라든지 또는 어, 음, 홍산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선산 문화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문자의 명화를 각하 부호 또는 뭐 도문 또는 원시 문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자의 명화 단계. 그리고 이제 문자가 특히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문자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한자라고 하죠. 그 한자라고 하는데 그 한자의 개통이 어떻게 이제 완성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두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동아시아 한자의 기원을 보통 상대 갑골문 계통의 문자에서 보통 기원을 다 두고 있는 거죠. 그건 공통된데 근데 이름하여 이제 이 한자가 어떻게 오늘날의 한자로까지 완성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보통은 갑골문 계통에서 유사성을 가진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름하여 기호 체계가 지역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개되다가 이름하여 이제 지난데 뭐 진시황의 통일 또는 뭐 한나라 때까지의 어떤 이름하여 중국 고대 정치적인 어떤 통일을 계기로 오늘날의 한자가 완성되었다. 그것을 흔히 서동 문자, 뭐 진시황의 통일 정책으로서 보통 뭐 문자 통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서동 문자로서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한나라 때에 이제 오늘날의 한자의 원형이 완성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보통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에 비해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상대 갑골문 계통의 문자에서 기원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서주 시기를 보통 예약의 문명이라고 대표하는 이제 이 서주 시기에 이미 뭐 대전이라든지 또는 청동기 근문을 통해서 통일성과 동질성을 갖춘 문자는 이미 존재했다.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가 몰락한 이후로 춘추 전국 시기에 비통일적인 어떤 정치 권력이 이제 각지에 병존하는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역별로 그 문화별로 이제 문자의 그 자체 글씨를 쓰는 어떤 이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차별화되는 거죠. 언어에서 이제 방언이 나오듯이 문자를 쓰는 것도 이미 그 지역별로 상당히 이제 차별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그 진나라 통일 후에
공문서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자체를 통일을 하고자 했으나 진나라의 어떤 짧은 통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요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소전 또는 진나라의 예서체 두 가지의 문자의 자체의 통일. 그런데 이제 결국 한나라에 와서 이제 어떤 한 400, 전한 후한 400여 년 동안의 어떤 전국적인 통일 권력이 장기화되는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문자의 통일된 자체가 일단 이제 예서체, 그것을 보통 이제 진나라의 예서체를 고예라고 한다면 한나라의 예서체를 이제 금예라고 표현하면서 한나라의 예서체로서 통일되고 그 예서체를 좀 더 간단하게 쓰고자 하는, 좀 속기하고자 하는, 빨리 쓰고자 하는 그런 계통에서 이제 뭐 초서나 해서 등의 서체가 나오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런 여러 자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방향은 간단하게 복잡한 어떤 그 문자의 그 자체가 점점 이제 간략하게 쓰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제 일관된 하나의 방향.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중국어에서의 간체자에 이르기까지 여기 하나의 한자의 쓰는 방식이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갑골복사라고는 이제 점을 칠 때의 용도의 갑골문과 또 서주일의 어떤 청동기에 새긴 금문, 이것을 뭐 보통 갑골금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체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뭐 상대 갑골문의 이런 형태에서 서주 건문 또는 춘추 시대의 진나라, 그리고 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문자, 뭐 역시 통일 진나라 때의 소전 또는 진나라 때의 예서. 소전이 좀 더 뭔가 좀 높은 좀 규격이 있는 뭐 그런 글씨체였다라고 한다면은 요 예서체는 좀 뭔가 아주 일상적으로 또 빨리 또 대량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간략하게 글씨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소전의 어떤 그 부분이고요. 이거는 진나라의 예서체의 그림, 역시 뭐 죽간 뭐 이런 데 쓰여져 있는 글씨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설명했던 진나라의 예서체의 형태에서 전환시대의 예서체, 금예, 한예, 그리고 후한대의 예서체, 거의 오늘날의 글씨체로까지 이제 이 변화가 되는 거죠. 거의 완성된 형태로 간다. 한자의 글씨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자는 한나라 때에 와서 완성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이런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쓰는 도구 또는 쓰는 어떤 그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도구. 그것을 이제 보통 인류 문명이 이름하여 문자를 쓰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성을 가진 기호체계, 즉 문자죠. 그 문자를 기본적으로 문자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물질화한다 또는 유형화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유형화하는 서사도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어디에 쓸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류 문명의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어떤 서사도구는 당연히 종이가 되겠죠. 종이. 자, 그렇다면 이 종이는 우리가 흔히 뭐 종이의 발명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어, 중국의 후안에 뭐 체륜을 많이 이야기했죠. 체륜. 그리고 체륜의 종이 뭐 체륜지. 이 종이의 발명자로서의 어떤 체륜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높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죠. 이 체륜 이전에 종이가 있었다. 뭐 이미 종이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체륜이 이 종이를 상당히 이제 대량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량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음, 종이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이전에는 무엇으로 이제 썼는가라고 할 때에는 종이 보급 이전의 동아시아의 서사 도구로는 이미 앞서의 그림을 보았듯이 이 갑골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갑골문이죠. 갑골문 그리고 청동 기물의 금문. 그런데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사용했던 뭐 그런 도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특수한 용도. 즉 갑골은 점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제 갑골은 신과의 대화 또는 신에게 묻는 뭐 그런 용도에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갑골의 문자는 뭐 폐기했거나 또는 뭐 보존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아주 특수한 용도에서만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음, 청동기물. 이 청동기물의 목적은 이미 그 당시 귀족들에게서 이제 뭐 가장 중요했던 뭐 제사의 용도로서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이 청동기물에 새겨져 있는 금문, 그 문자는 청동기 자체가 영구 보존의 목적, 그리고 이것을 대대손손 이제 물려준다 또는 이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상당히 또 이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한 용도죠. 특수한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뭐 청동기에다가 문자를 쓰지는 않았겠죠. 뭐 그런데 이제 이 청동기물도 역시 전량 등의 이유로서 이제 지하에 매장이 된 후에 출토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특수 용도의 서사도구와는 다르게 그럼 당시에 종이 이전에 동아시아에서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문자를 표현했는가? 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제 목간 또는 간독 또는 뭐 비단 뭐 등등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라고 할 때는 이제 먼저 대나무에 글씨를 쓴 것을 간이라고 하죠. 대나무. 그리고 이 대나무와는 다르게 이제 일반적인 뭐 소나무라든지 이런 일반 목재를 가공해서 사용한 것을 독이라고 표현하고 또 중요한 어떤 중요한 내용은 또 비단. 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비단이 이제 일찍이 생산이 되었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비단에도 이제 글씨를 쓰는 아주 좋은 문자를 쓰기에는 좋은 소재가 되었던 거죠. 아주 비싼 어떤 비단이었지만은 문자를 쓰기에는 역시 좋은 도구.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 서사 도구로서는 간, 독, 백.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간독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간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목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중국 고대에 한해서는 이런 말이야 이제 이 간백 또는 뭐 간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서사도구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죽간이 가장 기본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용도 또는 보존의 용도,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이제 기록을 보존하는 용도로서 이제 죽간과 벽서를 사용했고 그것을 이제 흔히 간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일반적인 어떤 목재를 사용했던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 뭐 또는 일회성 또는 뭐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행정 공문서 또는 뭐 민간에서는 또 뭐 서신 등의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저렴하고 또 상당히 편리했던 이런 일반 목줄로서 이제 이 주간의 규격과 동질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목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간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 사용한 것, 요거는 이제 목간. 그리고 조금 넓게 만들어서 이제 직사각형의 판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행을 서사해서 많은 분량의 문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이제 보통 목간에 비해서 목독이라고 하죠. 목독. 그리고 이제 이런 직사각형의 나무판에서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이라고 표현하는. 이래서 이제 우리가 목간이라고는 하지만은
중국에만 국한하자면은 이제 이 간과 독을 합친 간독이라든지 또는 간과 백을 합친 간백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대에 이런 간독의 주관을 기준해서 가장 정형화된 표준 서사 도구로는 보통 이제 지난대의 일종의 도량형의 가장 기준이 이제 일척이 이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는 이제 23.1cm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척의 간이 가장 기본 표준 서사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일척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가장 당시에 어떤 서사 방식이 요 그림에서 보면 보이듯이 이제 한 손에 이제 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이제 이 붓을 쥐고 서사하는 방식. 대체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잡고 이렇게 쓰면은 팔뚝 길이 정도가 되겠죠. 팔목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요 정도 길이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가장 전형적인 어, 주간의 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록물의 중요성이나 발신자 또는 서사자의 신분의 정도에 따라서 간의 길이가 이제 좀 더 길어지거나 좀 짧아지거나 하는 거죠. 뭐 중요한 어떤 기록물의 경우에는 경전의 경우에는 뭐 2척 4촌 또는 국가의 율령의 경우에는 뭐 3척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그 경문의 경우에는 2척 또는 황제의 조서는 뭐 1척 1촌 등등으로 이제 길이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은 가장 표준은 이제 1척을 기준하는 거죠. 23.1cm.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요 당시에 어떤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길이 음, 어, 서사 도구의 이 가장 기본적인 길이가 바로 아마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쉽게 변하지 않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길이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어떤 출판 판형, 뭐 소설이라든지 뭐 전문 서적이라든지 가장 많이 출판하는 그 판형을 신국판이라고 하는데 요 신국판의 요 길이가 대체로 한 225mm 정도, 225mm인데 한 일척에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거죠. 요게 한 225mm 또는 230mm 정도가 바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떤 그 서사는 문자를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가 되는 거죠. 지금의 어떤 책의 길이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교롭기도 하고 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습관 또는 관습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전 서사도구의 호칭은 뭐 죽간, 간백, 간독, 목간 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중국 고대에만 국한할 때는 간독 또는 간백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동아시아 세계 전체를 포괄할 때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뭐 죽간이라든지 비단에서는 이 백서는 넣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목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간이라고 하는 호칭이 좀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 조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이제 이런 이제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일본도 좀 비슷하죠. 어, 넣은 게 이제 목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대표성을 가진 어떤 용어로서의 이제 목간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지하에서 출토된 어떤 고고 물질 자료로서의 목간의 성격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머티리얼, 고고 발굴에 따른 유형의 물질 자료이므로 고고화 또는 그 목간의 형태 그 자체의 연구를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문자의 시스템, 라이팅 시스템스라고 하는
목간에 표기된 시각적인 기호 체계를 해석하고 또 분석하는 연구, 문자학 등의 방면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간에 담겨져 있는 정보, 데이터를 이제 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당시의 어떤 1차적인 각종의 어떤 정보를 역사학, 철학, 문학 등의 방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래서 출토 목간을 하나의 이제 텍스트로 하는 융복합의 종합 학문으로서의 목간학. 뭐 중국에서는 이제 뭐 간독학이라고도 하는 목간학 또는 이 목간이 담고 있는 역사 또는 고대, 중국 고대 또는 동아시아 고대의 연구를 하는. 그래서 어, 여러 학문 분과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종합 학문으로서의 목간학이 있다는 거죠. 또는 고대학이 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어,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목간을 중국 간독이라고 해도 되고 중국 목간이라고 뭐 해도 뭐 되겠습니다만은 이 중국 목간을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고 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 뭐 내용 또는 형태, 용도, 뭐 시기, 출토 지점 이런 뭐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양분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전적간과 문서간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전적간은 그 쉽게 말하면 책이라는 거죠. 책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가 또는 이 책과는 다르게 하나의 어떤 문서 뭐 행정 문서도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의 민간의 개인의 뭐 편지나 이런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책이 아닌 어떤 하나의 또 문서로서의 간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분할 수 있는. 자, 먼저 전적간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출토된 이 전적간은 뭐 전국시대에는 한 35종, 진나라 때 한 8종, 한나라 때 한 63종, 한나라 때가 가장 많죠. 전체 분량은 총량이 한 30만 매 이상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종이 이전에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관을 사용해서 책원, 뭐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과로부터 해서 이제 뭐 진나라 때 또 한나라 때의 뭐 이런 경학 또는 뭐 민간에서 했던 학문 또 모두 이런 책을 통해서 주관을 통해서 제작된 책을 통해서 사상과 학문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어떤 책들이 제작이 되었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 또 많은 분량이 이제 이렇게 출토가 되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 물론 한반도이지만은 한반도의 평양이지만은 이제 한나라 낙랑군의 무덤에서 이제 한나라 때의 논어 죽간이 나왔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그 이후로 우리 한국사의 영역에서는 이런 전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뭐 아직 나오진 않았던 거죠. 대체로 한반도나 일본에서의 이런 서적이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는 시대는 이미 종이가 보급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주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적가는 한반도나 일본에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전적관은 또 세부적으로 이제 당시 이 전적관이 사용되었던 당시 한나라 때의 도서 분류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한서 예문지의 여섯 가지 분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유계류의 뭐 서, 시의 악, 춘추, 뭐 논어, 효경, 수학 등의 유계 또는 제자류의 유가, 도가, 음양가, 법과 등등의 이런 제자류의 서적 또는 뭐 시부류는 뭐 뭐 잡부, 가시 등의 시 종류가 있죠. 그리고 병서류가 또 있는 거고요. 왜 커졌지? 자, 그리고 수술류는 이제 천문, 뭐 역법, 뭐 오행 뭐 이런 점을 치는 것들. 그리고 어 방기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의경, 뭐 의술 또는 뭐 방중술이라든지 또는 뭐 신선술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방기류. 대충 한 6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여기에 기준해서 이제 당시 출토된 전적의 책의 내용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전국시대 주간에 어떤 이렇게 주간을 쭉 묶어가지고 책을 엮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나라 때의 이제 노자, 이거는 전국시대의 각점 초간 뭐 노자, 이거는 한나라 때의 이 북경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뭐 노자, 이런 류의 노자의 어떤 책이라든지 주간을 만든 책이죠. 그리고 또는 비단의 선노자. 그래서 이제 간백인 거죠. 간백이 하나의 전적관으로서의 어떤 체계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종이가 보급되고 난 후에는 이런 주간을 또는 비단을 대신해서 종이로 이제 책을 만든 거죠. 종이로 책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이제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루마기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권이죠. 권. 한 권, 두 권 할 때의 요 권이 바로 요, 일종의 주권을 묶어서 이렇게 종이를 말듯이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이 권이 되어서 하나의 권이 된 거죠. 요게 이제 송대 이후로 인쇄술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런 오늘날 익히하는 형태의 고서의 형태로 이제 노자가 발간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우리가 쭉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기는 당연히 한나라 때에 전한 무제 때의 사마천이 쓴 거죠. 그럼 당시에는 당연히 사마천은 주간의 사기를 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어, 흔히 보이는 인쇄본 사기의 분량에 비해서 당시 주간으로 이제 이 많은 분량의 사기를 약 56만 자, 글자 한자, 전체 글자 총 개수로 따진다면 한 56만 자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이 사기를 어떻게 썼을까? 대체로 이렇게 뭐 책의 형태로 이렇게 말았겠죠. 말아서 하나하나 이제 썼을 것인데, 이걸 추정하면은 요 주간 한 간마다 한 38자 정도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산을 하면은 약 수량으로는 약 주간 약 한 13,855매, 또 무게는 약 한 58kg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되는 거죠. 부피는 약 한 1260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의 상당히 많은 분량과 무게, 부피를 차지하는 이 주간 사기는, 뭐 지금은 주간으로 쓰여졌던 뭐 사기가 아직까지는 뭐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데, 이제 아까 보았듯이 이제 종이가 사용되면 이제 요거는 뭐 이 완전한 형태의 사기의 이 직권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왕후 천축국전의 이제 그 형태인데, 대체로 주간의 사기도 이제 이런 형태로 위진남북주 뭐 수당대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세워졌겠죠. 이 세워졌다가 요거는 이제 어, 도낭 투판 문서에서 발견된 종이 사기의 잔편인데, 대체로 이제 요 형태가 요 분량, 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찍어내는 형태, 인쇄본, 요건 영인 뭐 송대 이후로 판본이 나오면서 인쇄 사기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책의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는 편리하게 사기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오늘날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디지털 사기도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거의 이제 이런 방대한 무게가 없는 형태로 인터넷상으로 일종의 디지털화된 어떤 사기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검색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기의 변화, 사기를 어떤
사기에 있던 그 많은 문자를 어떤 서사도구, 어떤 매체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하나의 문명의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어가 되겠죠. 전한대의 이 해온 후 묘에서 발견된 논어 목간, 논어 목독이죠. 목독의 형태.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1990년대 초에 평양의 정백동의 전한묘에서 출토가 된 논어. 이때 이제 이 정백동 전한묘에서는 낙랑군의 호구 통계부도 나오고 그와 함께 이제 논어 주간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이나 또는 목독이나 이런 주간에 사용했던 일종의 책이죠. 논어책은 일종의 그 전적인데 이 전적이 이제 종이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이건 하나의 직권의 형태죠. 권의 형태로 쭉 써있고, 이게 이제 책의 형태로 인쇄되는 것,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적 간의 경로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논어가 이제 한반도나 일본 열도에서도 이제 논어 목간이 이제 출토가 되고 이게 이제 다면체고 한 면이 아닌 여러 면에 걸쳐서 글씨를 서사할 수 있는 이런 다면체고에 이렇게 논어의 구절이 쓰여져 있어서 중국에서부터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논어의 전파, 유교 문화 또는 한자 문화의 전파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 사례로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목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물질, 목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형태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름하여 이런 전적간이 이렇게 쭉 그 논어목간 한반도나 일본의 논어목간으로 쭉 같이 연결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어떤 서사 도구의 매체의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름하여 주간이라든지 이런 전적간은 이름하여 종이 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고 이는 한반도나 일본에서의 논어목간은 온전한 전적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일종의 뭐랄까 학습용 또는 암송용으로 이제 편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구절을 이제 일부 발췌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암송할 때 이제 휴대하기가 좋죠. 이런 목간은 가지고 있다가 외우고 뭐 익히고 그리고 이제 사용 후에는 뭐 폐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서적은 가능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보존하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어, 한반도 일본 열도에서의 이런 목간에 서여져 있는 일부 구절의 논어 목간은 이나마요 이제 좀 뒷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목병용의 시대에 일종의 학습용, 암송용의 용도로서 이제 만들어진 일종의 목간, 단독간이죠. 단독간의 이제 목간의 용도로서 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좀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서간의 경우에는 제 얼굴이 나오기가 이렇게 자꾸 글자가 가려져 가지고요. 천적간에 비해서 문서가는 이제 문서, 공문서, 사문서, 공사에 걸쳐서 당시 일상적으로 생성하고 또 폐기하는 용도가 닿으면 이제 폐기했던 당대의 1차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정치제도, 법률, 경제사회, 생활, 과학, 기술 방면에 아주 풍부한 내용을 전하는 귀중한 어떤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다만 이런 문서가는 당시에 이제 일상적으로 뭐 호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뭐 또는 지방 간부에서 중앙으로 보고했다든지 또는 중앙에서 지방에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그 당시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행정
또는 뭐 여러 가지 황면의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가공되거나 또는 제작되어서 후대에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하려는 어떤 그런 용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일차적이면서도 이제 일상적인 어떤 간독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전정류의 간독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기, 뭐 주간에서는 어떤 사기는 기본적으로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서가는 당시에 사용하고 용도가 나면 폐기하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모든 목가는 기본적으로 문서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글자가 적혀 있으면 모두 문서관이다. 그걸 뭐 기도 뭐 문서관이고 뭐 꼬리표 목관이고 뭐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국 간독의 분류 방식에 따른다면은 전적관과 문서관이 있고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전적관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모든 목관은 기본적으로 문서관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사용하고 그리고 폐기하는 문서관이다. 문자가 문자가 이제 서여져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런 출토목간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이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어떤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분석을 한 후에 그래서 이제 이에 기반해서 전례 문헌 사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서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더 이제 좀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문자 및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독적인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부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독적인 부호로서 유형의 물건이라는 것은 목관이라든지 이런 뭐 종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물건 위에 표기된 관념 또는 뭐 의사 뜻이죠. 어떤 전하고자 하는 어떤 뜻의 어떤 그 원본 및 그 사본의 일체,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서를 정의하자면은 이제 일반의 문자 및 가독적인 부호로서 구성된 유형의 물건 위에 그 기재 내용이 있고 그와 함께 이제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발신자가 있고 또 누가 보낸다라고는 발신자가 있고 또 받는 사람이라고는 문서에 수신자가 명기되어 있는 그 원본 또는 그 사본까지를 포괄해서 좁아놓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그 안에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느냐. 근데 너무 좁은 의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서관 안에는 발수신자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좁은 의미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제국, 중국 고대의 진나라, 한나라의 이 제국의 모든 통치는 황제 조서로부터 시작해서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지방의 군현, 그리고 향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밀한 문서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흔히 문서의 제국, 진한 제국 또는 문서의 네트워크 제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서관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중국 학자로서 이제 이균령이라고 하는 이제 선생이 분류했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이균령 선생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주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경유라고 해서 이른바 문서의 시간과 수신, 발신자 또는 문서의 작성자, 생성자 등이 명기가 되어 있는 일종의 공문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제의 조서를 비롯해서 각종의 이 공사 문서의 종류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서경류 안에서 이제 서가 되겠죠. 서라고 하는 형식. 요거는 이제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 호해가 즉위했을 때의 조서. 이 조서가 이제 이경 토자산 간독에서 진 2세 호해 문고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이렇게 목독이죠. 목독이 이제 출토가 됐던 거죠.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이미 이것도 이제 서라고 하는 종류에 포함되어 있죠. 조서. 그와 함께 이제 한나라 때의 거연 한강에도 한나라 순제 때의 조서 원강 5년 조서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목간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하나의 조서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서의 종류. 어, 여기는 그냥 쭉 한번 어떤 종류의 어떤 문서 종류들이 구분되어지는가를 쭉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또 뭐 경문을 알린다. 경문.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유래를 하고 있는 거죠. 격은 보통은 이제 특히 공문서의 경우에는 좀 기밀 또는 문서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밀봉을 하게 되거든요. 좀 이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뭐 진흥으로서 이제 딱 그 밀봉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도장을 찍는 이런 방식으로 문서는 기본적으로 밀봉하게 되는데 이 격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중요한 어떤 사안이나 또는 군사상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알리거나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 그래서 이거는 격은 상당히 이제 밀봉하지 않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문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경문을 이제 날린다, 뭐 경문을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격에서 비롯하는 거죠. 문서를 밀봉하지 않고 그 내용을 노출시킨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서경유의 문서 중에서 서나 격이 상당히 이제 좀 뭔가 공문서의 어떤 좀 공적인 어떤 그런 딱 규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는 뭐 공문서이기도 하고 또 사문서에도 포함되지만은 비교적 이제 형식이 자유롭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같은 동급의 기관끼리 또 주고받기도 하는 좀 더 이제 좀 형식이 좀 이미 좀 자유롭게 작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형태의 기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경유는 일반 행정문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반포한 법률, 율령, 율령을 이제 이렇게 주권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간부에서 재판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무덤 속에 가지고 갔다가 출토된 경우가 되는 거죠.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장가산 한간의 인연율령이라든지 또는 운몽 수호지 진간의 진간 또는 악록서 원장 진간의 이제 진나라의 율 진시황 때의 이런 율을 또는 한나라 때의 율령유가 간독으로서 많이 출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율령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의 장부죠. 장부. 부정류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장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적이 있고 부가 있는 거죠. 이 적과 부적은 하나하나가 각각 그좀그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호적 이야기만 하죠. 호적 문서, 호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별적인 한 단위의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적이라고 하는 거죠. 남양, 호인, 형, 불경, 만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정보를 요 하나의 간독, 하나의 목간에 기록을 하고 있는 요 하나의 파일인 거죠. 하나의 정보 파일을 적이라고 하는 거죠. 개별 인구 혹은 물건을 주 항목으로 해서 관련 정보를 명기한 문서. 요게 이제 적이라고 하는 한 개별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그 정보를 이제 다 통계를 내어가지고 통계를 내어서 이제 통계 수치화를 할 때는 그것은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는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회계 장부를 하게 되면 각종의 이제 통계 수치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나열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은 인구 혹은 물건에 관한 특정 항목의 통계한 수량을 명기해서 일마여 이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이 적의 그 파일 문서에 기반하여 이를 통계하는 방식으로 부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요 그림에 보다시피 뭐 거연 한간에 있는 이제 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한 개인 파일로서는 남양, 호인, 형, 불경, 만강이라는 하나의 호적이 있다면 이 호적의 요것을 모아서 이제 한 리 단위로 통계를 내면은 남양의 호 109, 400 이렇게 되는 거죠. 호 100, 구 400. 즉 남양리에는 호가 100호가 있고 구는 400이다. 라고 이 부문서에 기록을 한 거죠. 통계를 내어서. 요게 이제 적과 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설명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한 제국의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현 아래 지방에 현이 있죠. 군과 현이 있으면 현 아래의 하급 행정 단위인 향부에서 이제 이름하여 아까 말했던 적의 그 인구 정보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건 뭐 매년 8월 달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어서 이제 이 향해서 현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게 호구부 향급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송빅 한독의 뭐 목록을 보면 향급 단위로 향별로 호구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향에서 현으로 올라오게 되면 현에서는 또 그것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또 현급의 호구부를 향급 호구부를 다 모아가지고 현에서 또 통계를 내는 거죠. 통계를 내어서 집산해가지고 이걸 현에서는 군에 또 보고를 하는 거죠. 군에 보고를 하는 시간 관계상 좀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급에서 이제 이렇게 각종의 이 현급 통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어디에 보고하느냐? 현의 상부 기관인 군에 보고를 하는 거죠. 군급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자, 군에서는 이런 현급의 통계 문서를 보고를 받으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군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예하의 여러 현들의 이런 통계 문서를 받아서 이제 다시 군에서 이걸 또 다 집계를 하는 거죠. 군에서 집계를 해서 군급 호구부 또는 군급의 뭐 토지장부라든지 각종의 매년 군 단위로 이런 호구부도 만들고 또는 뭐 물자의 뭐 이런 각종의 통계 장부를 만드는 거죠. 각종의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1990년대에 나왔던 북한의 이제 평양 정백동에서 나왔던 논어 죽간과 함께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 뭐 다소 해서 현 군급 호구 통계부가 이제 이렇게 출토가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낙랑군의 치수가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평양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에서는 이제 호구부를 포함해서 각종의 이제 군 단위의 지리, 인구, 토지, 관리수 등등의 각종 현황 또는 그것이 이제 1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계를 내어가지고 어디에 군에서는 중앙 정부에 이제 보고하는데 그것을 상계한다는 거죠. 상계해가지고 각종의 통계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상계 문서의 가장 이제 총요약본이 이제 집부라고 하는 거죠. 집부.
그 집부를 작성해서 중앙에 보고함으로써 지난대의 문서 상계 제도가 이렇게 향급에서부터 피라미드식으로 현, 군, 중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정부는 최하급 단위 향에서부터 현, 군으로 집산된 각종의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개수화, 수치화하는 거죠. 수치화해서 개수화, 그것을 계량화한다고 하는데 개수화, 계량화된 수치를 문서로 이제 보고를 받아서 전국 단위의 통계. 여기 보시면 한서 시리즈에 이제 남겨져 있는 전체적인 토지 면적 또는 뭐 인구 통계를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의 통계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제국의 전체 통치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윤만한강이라고 해서 이제 동해군, 즉 지금의 산동성, 절강성 그쪽에 있는 동해 쪽에서 넣은 동해군 집부. 요게 이제 군에서 통계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전체 통계를 요약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했던 그 문서가 된 거죠. 이게 이 하나하나가 다 문서간이 된 거죠. 문서간도. 그리고 이제 제가 부정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름하여 지, 지난대의 이 통계 그리고 상계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록가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선 일선 간부에서 각종의 뭐 자기 이 간부에서 사용하는 뭐 각종의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문서 또는 뭐 인사 고가 문서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뭐 거인한간에 놓은 예를 보시다시피 일종의 정보죠. 그 관련된 뭐 그 간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또는 수치를 기록했던 이런 문서가 이제 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뺏긴다 또는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록이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는 명함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뭐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뭐 간부에서 또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자라고 하는 문서도 있고요. 또는 안이라는 문서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 그 간부의 정보를 기록했던 하나의 안의 형식도 있고 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고가, 관리의 그 해당 관리의 고가와 관련된 또는 그 간부의 근무 평정이죠. 근무 평정과 관련된 뭐 기록들을 과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항상 많이 기록이 되었던 문서 중에 한 종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종의 정빙문서로서 북권유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나 물품 또는 금전 등의 출입 등을 정빙하는 용도의 문서로서 이제 이런 각종의 이제 부가 있는데 이거는 정빙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또는 뭐 출납을 증명할 때 서로 대조해서 맞추는 거죠. 이렇게 양쪽 쪼개져 있는 양쪽을 이제 맞추어서 부하면 그게 이제 부합되는 거죠. 부하면은 성사되고 또는 정빙되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부와 근이 있는 거죠. 부와 근의 어떤 구별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좀 구분이 되긴 하지만은 대체 이제 부가 좀 더 이제 좀 약간 뭐 크다고 해야 되나? 그는 조금 작은 형태이고요. 근데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좀 잘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 북건유에 뭐 굳이 넣는다면은 이제 전과 뭐 과소 같은 전 또는 과소 이거는 이제 간문을 통과할 때의 그 신분을 증명하는 그런 문서로서 이제 또 있는 거죠. 뭐 건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과소 뭐 다양하게 호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되는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금관류라고 하는 것은 물품, 문서 등등을 보관을 하거나 또는 운송할 때의 일종의 표시죠. 표식이고 또는 밀봉하는 등의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던 문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한국 목관에서 문서관이 있고 뭐 꼬리표 목관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꼬리표 목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정보, 당시에 실제로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는 문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금관류에서 갈을 보면은 물품, 문서, 장부 등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그 명칭, 그 물품이나 문서 또는 장부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를 하는 용도로서 만들어진 일종의 목관이라는 거죠. 목관, 이런 형태죠. 이렇게 해서 위에는 표시가 어, 상단을, 보통은 이제 중국의 갈이라고 하는 것은 윗부분을 이제 반달 모양으로 깎고 금께 칠하거나 또는 빗금 모양으로 이제 쳐서 이제 표식을 하고 또는 상단 양쪽에 이제 홈을 파는 거죠. 이렇게 홈을 파는 형태. 여기도 홈을 팠죠. 홈을 파고, 홈을 파니까 요게 끈을 묶어 가지고 물품에 매달기가 이제 좋은 거죠. 요 홈은 굳이 이렇게 홈을 파는 이유, 또는 뭐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는데, 구멍을 뚫거나 홈을 파는 형태로서 이렇게 줄로 이 가리 표식하는 그 물품이나 문서에 매다는, 즉 오늘날의 꼬리표와 같은 용도.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국의 꼬리표 목간으로 이제 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용도만 놓고 본다면, 또는 외형적인 형태만 놓고 본다면은 꼬리표 목간, 즉 오늘날의 태그, 즉 꼬리표와 같은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형태만 놓고 본다면, 이 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무덤의 표식 등에서 이제 표식이죠. 편말로도 사용되는 그런 용도도 이제 있다라고 해서, 후대에 이건 지금은 못 가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무덤에는 이제 돌로 이제 묘비를 만들 때의 이 일종의 그 사람의 뭐 이름이라든지 정보를 담고 묘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갈의 형태에서 이제 후대의 묘비로 이제 이렇게 전화되었다라고도 이제 하는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요 갈의 형태가 바로 용도가 명칭과 수량만을 기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꼬리표의 용도이다. 그리고 외형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과 함께 연용되는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검.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물품, 문서 등의 운송 또는 보관 시에 일종의 봉함, 즉 밀봉해서 그 물품이나 문서가 담고 있는 정보, 그 정보를 일종의 어, 공개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만들어졌다. 즉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 검, 검냐, 일종의 물건을 바깥으로 이제 공개하지 않고 밀봉하는 용도로서의 금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밀봉하는데, 다만 이거는 운송할 때에 사용되면은 여기에는 겉에 누가 보낸다 또는 누가 받는다라고 하는, 즉 발수신자는 명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또 우리가 뭐 택배, 뭐 우편물 생각하시면 되죠. 우편물 또는 편지를 생각하시면은 편지 겉봉에는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쓰지만은 밀봉함으로써 안에 담겨져 있는
택배의 내용물이라든지 이는 공개하지 않고 이제 밀봉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밀봉의 방식은 이 금의 일종의 뭐 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목간의 한 형태로서 겉에 발신자만 기록하는 이게 외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밀봉을 할 때 밀봉을 하는 용도죠. 문서나 물품을 밀봉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죠. 요 홈을 파는 것을 말구유의 뭐 그런 형태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라고 하는 거죠. 사각의 네모난 판에 어, 사각의 홈, 조를 파고 여기에 이제 문서를 묶는 끈을 넣고 요 뒤에 보시면 이제 물품이나 문서가 안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 이제 요 복리갑이라고 하는 목간, 요 금이죠. 금인데 복리갑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네모난 홈을 파고 여기에 이제 끈을 묶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진흙, 복리라고 하는 점토죠. 점토를 채우고 그 위에 인장, 도장을 탁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밀봉되는 거죠. 그럼 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도 감히 무단으로 이걸 훼손할 수 없는 거죠. 훼손하게 되면 이건 이제 엄격한 율령에 따라서 처벌되는 조항. 위조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개봉할 수 없게 이제 밀봉의 효과로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이름하여 인장까지 찍어서 밀봉하면 이제 요게 하나의 복리갑이라고도 하는데 요 복리갑인데 요게 금인 거죠. 금지하고 밀봉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운송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의 정보를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갈을 이렇게 붙이고 여기 꼬리표죠. 꼬리표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밀봉하고 요 외금까지 달면은 이제 누가 받는지까지 표시하는 하나의 이제 운송하는 그 운송 화물의 갈과 금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각각의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금갈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 다음 이제 한국의 꼬리표 목간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더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이 편철관과 단독관. 앞서에 제가 이제 이 그 전정류의 간독과 그리고 문서관을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형태에 따라서는 그 일종의 간독이라든지 이 주관이라든지 목관을 그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매의 간독을 끈으로 묶어서 사용해서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하는 게 간을 묶어서 이렇게 책이 되는 거죠. 요게 하나의 책이 되는 거고, 책이 되어서 편철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은 하나의 책이 되는 것. 묶여서 둘둘 말면은 책이 되는 거죠. 죽간을 편철한 형태 또는 목간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편철을 하는 거죠. 끈으로 두 줄 또는 뭐 세 줄 이렇게 묶어서 쭉 엮어서 사용하는 여기 하나의 편철관이라고 하고 이 편철관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 간을 편철해서 묶는 방식에 따라서 서적간과 파일간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보통 서적간은 하나의 서적이죠. 책.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분량의 책이 있고 그 책을 처음부터 일정한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분량에서 이제 맨 마지막 요 맨 마지막 간부터 이제 묶어서 둥글게 마는 즉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제일 첫 번째까지 첫 번째 간독으로 이렇게 말아가는 거죠. 둥글게 말아서 묶는 방식. 여기 일반적인 전정류의 서적의 간독은 이렇게 이제 많은 방식인 거죠. 반대로 파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 목간의 문서가 이제 상승될 때에 뭐 1일자, 2일차, 3일차, 4일차 일지가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었고 이게 한 달 단위로의 문서를 묶을 때에 만약 묶는다면은
30개의 한 달 단위의 30개의 목간을 이게 묶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파일이 매일매일 1일, 2일, 3일차, 4일차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추가되고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맨 처음 간부터 첫 번째 간부터 1일차의 간독에서부터 어, 이 주간의 이 서적간과는 반대의 방식이죠. 이거는 애초에 완성되어 있는 걸로서 제일 끝부분부터 어, 묶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루 누적되어 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첫 부분부터 첫 번째 간독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묶어서 이제 끈으로 계속 하나씩 추가를 해 가는 거죠. 추가를 해 가면서 일정한 분량 만약에 한 달 단위의 뭐 근무일지를 완성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단위로 30개의 목간을 편찬해가지고 편찬해서 둥글게 만든 방식. 이게 이제 서적간과 파일 간의 이제 차이가 되죠. 어쨌든 간에 뭐 두 종류가 다 여러 매의 간독을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형태, 즉 편철간이 되는 거죠. 이와 비교해서 단독간이나 광선 비교적 간단히 그때그때 제작을 해가지고 행정문서 등의 특수한 용도로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간독, 이 하나의 이제 문서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이제 목독을 이 하나의 완성된 문서가 되는 거죠. 목방, 이거는 정사각형의 이제 목방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목간, 목동, 목방 등으로서 편철하지 않고 단독으로서 이제 일정한 기간 사용하고 용도가 닿으면 폐기 또는 뭐또 재활용하는 하는 거죠. 이 단독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한국 목간은 기본적으로 이 단독간이라고 하는 거죠. 편철되는 뭐 그런 뭐 흔적도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좀 그 얘가 너무나 소수이고 기본적으로 지목등용, 즉 종이가 하나의 책의 형태, 즉 이런 편칠관을 대신하는 것은 종이가 이미 있는 거죠. 종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간의 형태로만 이제 목간이 사용이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출토되는 목간은 기본적으로 단독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입에서 이제 주가는 뭐 대개 편철해서 장기간 연구 보존 등의 서적 또는 뭐 장부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편철관과 단독관을 또 구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목관에서 보이는 특수한 형태의 단독관으로서 이제 다면체 목관, 즉 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 걸쳐서 서사하는 고라고 하는 목관은 우리 한국 목관에서 이제 많이 자주 보이는 목관의 형태인데 중국 목관에도 이제 일부 확인되고 있는 이제 목관의 형태죠. 한 매의 목간 내에 여러 면의 서사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글씨를 연습하는 습자용, 학습용 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술용이라든지 또는 권력을 가시하는 용도 이런 등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는 다면체 목가는 비교적 이제 길고 큰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한국 목간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 다면체 목간 고의 형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른 분류 방식은 출토 간독의 시기에 따라서 중국 간독 시대는 대체로 이제 이미 그 상조 시기 상나라 갑골문이 나오는 그 상나라 때부터 일상적인 서사도구로서 간백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현재 출토된 간독은 기원전 5세기 이래로 전국시대 중기 이래로 삼국시대 위진 시기까지로 이제 간독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별로 전국시대 초반 초나라 간독을 중심으로 전국간, 그리고 이제 진나라 때에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간독이 가장 수량이 많겠죠.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주로 이제 간독이 축토되는 중요한 지역이 장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오나라 간독,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다음이 이제 조조의 위나라죠. 위진시대의 위진간까지를 간독시대라고 많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기원 후 한 3세기, 한 4세기 정도에 해당되는 삼국 위진 시기까지를 간독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은 목간이 출토된 시기가 대체로 이제 6세기에서 8세기, 그리고 또 일본 목간은 조금 더 뒷시기인 7에서 한 9세기. 이때는 이미 종이가 널리 또 보급이 된 시대죠. 그래서 흔히 한국 목간과 일본 목간을 아울러서 이제 지목병룡이다, 지목병룡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럼 간독 시대 다음에 종이 시대다, 종이가 뭐 이미 널리 보급되어서 종이의 시대, 지의 시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중국에서도 후한 채둔지 등장 이후로 지는 무엇을 대체했느냐? 기존의 편철관으로서의 주간 전적과 백서, 비단과 주간을 일말여 종이로 대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문서 행정이라든지 또 무덤의 부장용으로서 일말여 이런 종이가 일정한 국가의 간영 수공업으로서 이제 일정하게 생산이 되고 공급되는데, 그게 원활하지는 않다는 거죠. 널리 전국 단위로 널리 이렇게 종이가 보급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비용적으로 아주 비싼 어떤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책을 만드는 용도 외에 일상적으로 제작하고 사용하고 폐기해야 하는 문서 행정이라든지 또는 뭐 무덤에 부장하는 용도로서는 서사 재료 공급의 편의성, 즉 편리하냐,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느냐, 공급이 되느냐, 또는 경제적이냐,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이 경제성에 따라서 수당대까지도 중국에서도 여전히 이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 지와 목간이 여전히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인쇄술까지도 완전히 10세기 이후로, 송대 이후로 완전한 종이의 시대로 가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목병용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단독관으로서의 목관이 그야말로 이런 위진남북조 또는 당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한국 목관에 이르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여전히 목관이 사용되는,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 전체의 서사 도구의 시기 구분은 요거는 가정이죠. 아직 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인데, 기원 후 4세기까지는 간백시대. 물론 이때는 이제 한반도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되는 주간이라든지 목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동아시아 세계 전체로는 한반도의 사람들이나 일본 열도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간독을, 종이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간독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원 후 4세기까지 간백시대, 그리고 이제 대체로 4, 5세기에서 당 후기까지, 당 말까지의 10세기까지를 전체적으로 한국, 일본을 다 포괄해서 6, 8세기, 7, 9세기의 이 한국, 일본을 포괄하고, 또 중국에서는 수당대까지를 이름하여 포괄해서 한 10세기 정도, 한 10세기까지를 지목병용의 시대, 그리고 이제 10세기 이후를 종이의 시대, 지시대, 인쇄술과 함께 10세기 이후를 지혜 시대라고, 이렇게 한번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국시대 청와대학에서 수장하고 있는 전국시대 죽서 초나라 죽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나라 간도 수호지 진간이라든지 또는 이하 진간 같은 이는 진나라의 간도 그리고 이 한나라 시대의 간도 뭐 이런 여기에 가리죠. 이것도 가리는데 한나라 시대의 간도 이건 이제 복리갑의 복리검이죠. 검인데 복리갑 즉 발신자의 이 이름이 있고 발이라는 게 있죠. 다면체 목간 한나라 때의 목간의 형태 그리고 이건 한나라 때 마왕태에서 많이 나온 이제 비단에 쓴 이제 백서 주로 이제 경전 서적을 이렇게 기록을 한 백서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아까 시기 구분에 따라서 하나씩 보는 건데요. 삼국시대 오나라 간독 주마도 오간이라든지 이런 오나라의 간독도 이제 다수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서진 시기 서진 시기의 여러 간독 역시 복리갑도 있죠. 복리검도 있고 그리고 16국 남독조 시기의 주로 무덤에서 이제 묘장으로 무덤에 이제 부장된 이제 목간이 이제 발굴되는 형태 있는 것들이 있죠. 묘비라든지 또는 무덤의 부장품의 목록을 기록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남북조 시기의 목간.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 신장 크야크 쿠두크 봉수 유지에서 2019년에 출토된 목간인데 뭐 일종의 뭐 뭐랄까 통행증이랄까 뭐 그런 뭐 발급의 기록이랄까 당대 무척전에서 현종 시기에 걸쳐서 신장 서역이죠. 당시 서역의 봉수 유지에서 사용되었던 목간이 당대까지도 물론 그 이후에 뭐 송대, 원대, 명청대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목질 재료에 문자가 기록된 목질 재료로서 목간에 포함되는 그런 게 뭐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의미 있는 목간의 사용 시기로서는 당대까지도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일정한 시대 구분에서의 지목 병용의 시대를 동아시아 세계 전체로 한국, 중국, 일본을 다 포괄해서 한 4세기에서 한 10세기까지를 지목 병용의 시대라고 한번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계속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출토 지점에 따라서 중국 간독의 출토 지점은 변세 유지는 주 서북 지역의 감숙성과 신장 위구르 내몽골 쪽을 포괄해서 중국의 이 한나라 때의 장성 라인의 변경에 요새 군사시설이나 역참 등에서 출토된 어떤 간독이 또 다수가 있는 거죠. 주로 서북 변경, 건조한 사막 지형에서 이제 남겨져 있었던 목간, 그리고 이제 장강 유역, 호남성, 호북성에 집중되어 있는 장강 유역에서의 목간은 주로 이제 묘장이라든지 뭐 정교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 우물터라든지 또는 궁전 관서 유지 이런 데서 주로 나왔는데 요 호북 호남성 일대에서 음농 수호지 증간이라든지 장가산 한간이라든지 이런 간독이 많이 나온 이유는 고온 다습한 기후의 저습지대, 늪지대에서 일종의 뻘밭이죠. 뻘밭 같은 데다가 이제 파묻혀서 또 무덤에 물이 차서 일종의 습기찬 어떤 뻘의 목간이 파묻혀 있는데 그 죽간이 일종의 진공 상태, 뻘 속에 진공 상태에 이제 계속 2000년 근 2000년 동안 이제 뻘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썩지 않고 이제 거의 원형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 목간도 다수가 그런 해자의 뭐 뻘 같은 습지대에서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뭔가 밀폐 진공 상태, 산화되지 않는 진공 상태에 보관이 우연찮게 보관되어서 많이 출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목간의 전체의 출토 어, 지도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호남 호북성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서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 정리를 해서 중국의 목간, 중국의 간독 중에서 금관류가 한반도에 와서 특히 이번 강연의 주제가 되는 함안 성산산성의 출토 목간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뭐 이미 앞서의 강의에서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했겠죠. 어,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 대해서는 뭐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회산리 조남성 유지의 명은 성산산성 시대는 대체로 신라 6세기 중후반 592년을 하나의 기준 연도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 기간은 이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굴 기간은 1991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총 17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히 요 산성 유지가 있죠. 요 산성 유지에 해서 요 동승벽 동문 쪽에서 이제 그 아래 그 부엽청 아까 제가 했던 저 뻘바 같은 습기가 있는 습지대의 요 부엽청 아래에서 이제 출토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장강 중하류의 호남 호북성에서 간독이 발견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한국에서 목간이 출토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로 산성이라든지 또는 그 궁전 관서 유지의 이름의 저습지 또는 뻘밭 뭐 이런 데서 이제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간의 수량은 총 245점이고 이 안에서 이제 대부분 꼬리표, 부찰 목간이라고 하는데 꼬리표 목간이 이제 241점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한 거죠. 나머지 4점이 이제 일종의 문서 목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용도는 다르지만은 이 꼬리표 목간 자체도 문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만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좀 비교를 하자면 자, 총 245점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241점의 이제 이 꼬리표 목간은 대체로 이제 꼬리표 목간은 짐 꼬리표 목간, 즉 운송용이죠. 운송하는 용도의 짐 꼬리표 목간을 하찰 목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에 비해서 보관용 창고나 이런 데 이제 뭐 곡물이라든지 곡물 자료에 이제 보관을 할 때에 표시를 하겠죠. 그 표시하는 것을 이제 이름하여 물품 꼬리표 목간 두 종류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대체로 성산산성 목간은 짐꼬리표 하찰 목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찰 목간이 되려면은 발신자가 있었는 거죠. 누가 보낸다라고 하는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품명과 수량이 기재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백사간에 물사벌에 두지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는 폐일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특징은 뭐 내용은 이제 낙동강 상류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북부 쪽의 이제 상주를 비롯한 신라의 여러 지역에서 낙동강 수계를 따라서 이제 경남의 성산산성까지 이 각 지역에서의 물품을 운송하는 그 운송할 때에 부착했던 짐꼬리표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운송지인 성산산성에 도착한 후에는 폐기가 되었겠죠. 폐기가 되었는데 이제 부엽청 내에 폐기가 되어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특징은 하단, 여기에 상단이라고 한다면 앞서 중국의 갈은 상단 부분이죠. 상단 부분을 이제 홈을 파거나 깎았다라고 한다면
어, 성산산성의 짐꼬리표 목과는 하단 부분에 홈을 파거나 또는 구멍을 뚫는 형태.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이고 그것을 이제 비교하면은 이와 같이 중국의 가래 형태, 앞서 이미 보았죠. 가래 형태는 상단 부분 또는 뭐 검은 다른 형태죠. 그리고 백제에서 나온 꼬리표 목과는 중국의 갈과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만산성의 꼬리표 목과는 반대, 아래쪽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형태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형태를 비교를 하면은 어떤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중국의 갈금류 목간의 변형으로서의 한국 꼬리표 목간의 간이화라고 해서, 자, 중국의 갈은 이제 물품의 표식으로서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했다. 그리고 금은 운송 시에 발수신자를 기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리로 밀봉해서 기밀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화물 내에서 금과 갈이 이제 같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되었던 갈과 검. 그러니까 가래는 이 가래는 발수신자가 뭐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물품의 명칭, 수량만 기재를 하고 금을 일종의 밀봉을 하면서 누가 보낸다, 뭐 누가 받는다 이런 걸 기록을 했겠죠. 자, 그런데 한국의 짐꼬리표 목간의 형태는 일단 중국의 이 갈과 외형이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백제 꼬리표 목간은 중국의 갈과 같이 상단에 이제 홈이 파져 있는 것은 공통된 형태.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성산산성 목간은 하단에 홈을 파거나 구멍이 있는 형태로 차별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다만 또 형태의 유사성, 변화, 내용은 지명 플러스 입력 플러스 물품명 플러스 수량. 그러니까 갈과 금의 기재 내용이 합체되어는 형식상 내용에서 지명, 입명, 물품명, 수량은 이 갈의 기재 내용과 금의 기재 내용이 하나로 합체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은 이 밀봉해서 기밀 유지하는 그 용도가 있는데, 내금의 경우에는 그 복리 밀봉 기능은 이 생략되고, 지명과 인명이라고 하는 이제 발신자의 기록 내용은 담고 있는. 그래서, 그럼 기밀 밀봉의 이 용도는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대체했느냐라고 하면은 지목병용의 시대에 기밀 정보는 종이 문서로 대체했다라고 또 하나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한 가정이죠, 가정. 가정하는 형태 내에서 사실상 중국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금과 갈이 한국에서는 짐꼬리표 목간에서 하나로 합체되면서 간이한 형태, 간소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고 그 안에서 신라의 성산산성 목간에 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 위아래가 바뀌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 상당히 뭐 제가 한국 목간의 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정확하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추정해 보건데 그냥 이렇게 중국의 갈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묶겠죠. 위에서 묶고 하는 방식인데 이 성산산성의 요 아래쪽에 홈이 있는 것은 아래쪽에 끈을 묶겠죠. 아래쪽에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치솟아서 이렇게 꽂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조금 이제 화물의 운송의 방식 또는 화물의 형태, 그 운송되는 주로 이제 곡식 종류인데 곡식을 어떻게 마대자루 할까 짐을 어떻게 이제 포장하는 형태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검류 목간이 이렇게 한국의 진꼬리표 목간으로 이제 일종의 그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국 대륙의 A 우리 원형이죠. 오리지널한 최초의 원형에서 한반도로 오게 되면 A 다시 즉 수용이죠. 수용 또는 전파. 요게 이제 백제의 꼬리표 목간.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어떤 변형된 형태로서의 성산산성의 꼬리표 목간. 일단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도식은 뭐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 그, 이성시 선생 같은 아주 대가의 대가의 주장이 이미 있었던 거죠. 중국 대륙에서 목간 주간의 원형 A가 있고 한반도로 와서 이제 A 다시라고 하는 수용 또는 확산 그리고 여기서 변용되는 부분에 B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 열도로 가게 되면 다시 B 다시라고 하는 또 확산과 그리고 일본 고유의 시라고 하는 일본 목간의 변용 이런 형태로서의 동아시아 목간의 서사 도구의 확산 또는 뭐 변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동아시아 목간의 역사에서 하만 성산산성 꼬리표 목간은 일종의 제가 이야기했던 A에서 갈과 금의 합체이자 간이한 형태. 그런데 이제 단순한 수용이 아닌 변용의 형태, 변용의 형태로서 이제 B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 성격 부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해보는 거죠. 뭐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 또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충분히 이 성산산성 하만 성산산성 꼬리표 목간, 짐 꼬리표 목간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제가 또 한국 목간의 뭐 전공자는 아니고 또 일본 목간의 꼬리표 목간과도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는 이제 좀더 공부랄까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제 강의의 이제 최종적인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검, 목간에서 한국의 이 꼬리표 목간, 특히 하만 성산산성 꼬리표 목간으로의 이 전개랄까 이 변용은 동아시아 간백 시대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4세기 이후, 4, 5세기 이후의 지목병용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런 지난대의 금갈류에서 적어도 6세기, 6, 7세기의 하만 성산산성 목간의 짐 꼬리표 목간으로 옮겨져 오는 하나의 시대의 전환, 간독 시대의 전환의 한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는 공간적으로는 중국 간동 문화가 한반도로 전파 또는 변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 또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제가 이야기했던 하만 성산산성 꼬리표 목간을 이름하여 이 비의 중요한 위치, 목간에 변용된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이 뭐랄까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걸로 이제 위치를 지울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한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 하만 성산산성 목간을 마지막으로 놓고 자 중국의 꼬리표 목간은 사실 다시 말하면은 꼬리표 목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중국에서는 뭐
제가 이야기했던 갈이 꼬리표 목간에 해당됩니다만은 한국의 이 꼬리표 목간과는 다른 거죠. 한국의 짐 꼬리표 목간 또는 꼬리표 목간과는 좀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달았던 중국의 목간 중에서 갈금유에서 한국의 짐꼬리표 목간으로의 전개가 이러면 동아시아 종이 이전의 목간 문화, 목간의 역사, 목간 문화에서 가지는 어떤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그 변화와 수용과 변화 또는 확산과 변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례로서 우리가 위치 지을 수 있다. 이야기해서 이제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오늘 제 강의 제 8강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 이제 두서없이 좀 진행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